공식적인 수치로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형태로 나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9월에 이제 DSR 2단계 적용이 본격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은행 대출에 대한 부분들, 가계대출에 대한 총량을 지켜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제 압박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출이 끊기면서 시장 자체가 소강 상태로 가는 이런 현상을 겪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수치적으로도 이제 좀 거래가 많이 가격이 빠지고 있으니까 떨어지는 형태로 나오고 있으니까 체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 대출이 막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가장 큰 이제 변화를 준 변곡점이 됐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얘기는 그만큼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들은 대출이 없었으면 참여하지 못했었던 네.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부동산에 거래되는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사되는 수치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그 얘기는 새로 어떤 신규의 수치가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호가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고 또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갑작스럽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내년이 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호가는 크게 낮추지 않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실질적인 수치로 반영되는 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연말쯤 되면 가격 떨어진 게 본격적으로 이제 수치로 나타날까요? 조금 더 이제 보합세로 가지 않을까. 그치만 이제 본격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거는 이제 사람들의 기대가 내년 되면 새로 세팅될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인데 이런 부분이 이제 실제와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나면서 조금 더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이 시작이 되면 다시 대출을 또 시작할 거니까 그때 되면 집값이 오를 거다 이런 기대가 여전히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대출의 대부분이 정책성 자금 대출이었거든요. 네. 주담대 대출의 신규 주담대 취급분의 73%가 정책 대출성 상품이었다라는 통계가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은행 자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해서 대출을 해줬다라기보다는 정책적으로 정부의 보증이 들어가는 그런 주담대에 관해서 훨씬 더 많이 자금을 집행했었던 거고 이런 가계대출의 부분이 원래 연초에 계획했던 물량 원래는 이제 GDP 성장 그 증가분만큼의 어떤 대출 증가를 네.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그래서 한 110% 정도를 달성을 하면 사실은 이제 대출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정책성 대출이 많이 취급이 되면서 올해 8월 정도까지 해서 이미 5대 시중은행에서는 130% 이상 취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너무 많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 대출에 대해서 급격하게 지금 이제 줄이라고 이제 통보가 된 거고 이 부분을 이제 줄이는 방법은 은행에서 결국은 이미 나가 있는 대출도 회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기가 도래한 상품들 같은 경우는 예전의 금리보다 이제 금리를 많이 올려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제 대출을 옮기도록 하는 이렇게 유도한다거나 또는 이미 기간이 아직 안 됐어도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면서 이런 대출의 규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게 전체적인 어떤 은행 시장에서 봤을 때는 가계대출은 일부거든요. 기업대출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가계대출로 인한 어떤 규제를 많이 받게 되면 은행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연말까지는 사실은 대출의 문이 그래서 닫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내년이 되면 그럼 과연 이 대출이 확 늘어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이제 은행권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 이제 내부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년 재작년에 증가했던 그런 목표치보다는 내년 같은 경우는 성장이라기보다는 관리 쪽으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은행들이 보수적인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 얘기는 이미 이제 나가 있는 대출에 대한 규모 기준에서 신규로 발생할 수 있는 대출이 과거처럼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뜻이고 또 대출의 상당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양이나 이런 물량들에 예정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이런 부분들 또는 우량한 물건들에 대한 대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대출이 집행이 될 수 있고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어떤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받기는 좀 어려운 구조로 전년보다는 좀 원활하지 않은 구조로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제2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를 시작한 시기가 도래를 했고 앞으로 10년간 한 950만 명 정도가 은퇴를 네. 이제 하게 되잖아요. 은퇴를 한다는 거는 소득 활동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다는 뜻이고 그 얘기는 이제 기존에 자신들이 모아놨던 자산을 처분해서 그 생활을 영위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에 처하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고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주택을 기존의 주택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처분해서 어떤 생활에 필요한 자금 또는 자녀를 위한 자금들 이런 것들을 유용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시장에서 환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매물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매물이 나왔을 때 그럼 누군가 새로운 수요가 들어와서 사주게 되면 소진이 된다면 지금과 같이 매물의 증가가 가파르게 일어나진 않을 건데 지금은 이제 사줄 수 있는 수요 자체도 시장에서 참여를 할 수 있으려면 사고 싶은 의향과 또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살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이 대출로 충당을 했기 때문에 대출이 막히니까 이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매물이 적체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9만 건 이상 된 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도 계속해서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봤을 때는 조금 더 시장 상황이 매물 적체 현상이 좀 더 오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22년도 고금리가 시작이 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비정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버블 시대에 유동성을 많이 풀었던 시기에 올라갔던 집값이 정상화되는 과정이었는데 이런 과정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하면서 제대로 빠지지 않은 상태로 다시 올라가는 현상을 우리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어떤 대출을 조이는 입장이 된 이런 상황이 돼서 시장이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니까 이런 시기에 과거에도 그랬지만 더 떨어지는 현상이 그게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조치가 들어올 거니까 지금이 적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좀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걱정하면서 갖고 있던 모든 규제책을 풀면서 정부가 부양을 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여력을 잃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모든 게 스탑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거품이 빠지는 과정을 인위적으로 막고 지연시켰던 것이 그러면서 더 많은 대출과 더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된 가격으로 형성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걸 어떻게 보면 지연시키거나 조금은 시장에 천천히 충격이 덜하게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안을 그러니까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내년에 맞이하게 되는 거니까 조정의 폭이 저는 좀 더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22년도에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의 거품이 제거되는 현상 한 6개월 사이에 뭐 수억씩 조정이 되고 한 20-30%씩은 조정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이 조정의 과정이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계속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똘똘한 한 채 지금 뭐 갈아타기 수요가 많이 들어오면서 시장에 강남이라든가 뭐 이런 곳들은 계속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여기에 새로 신규로 참여하신 분들이 늘어나면서 거래량도 많이 늘어났었는데 그 외의 지역들은 시장에서 소외된 형태로 계속 흘러오고 있거든요. 뭐 영끌이 많이 들어갔던 노도강 지역 같은 경우도 과거의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고 또 지금 다시 어떤 정책 자금이 들어오면서 시장의 반등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채로 그 가격 수준에서 조금 더 떨어지거나 거래량은 그렇다고 해서 더 살아나지 않는 형태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조금 여기는 이제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시점이 올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 조금 더 과열됐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로또라고 하는 분양가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부족한 시장이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금액 마련이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대감에 지금 얘기하는 호가에서 조금 많이 빠질 수 있는 그런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8월) 말부터 은행 대출 규제가 시작이 됐고요. 은행 대출 규제 시작된 이후부터는
거래 시장이 위축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매매 실거래가도 약세로 전환을 했고 9월 실거래 지표나 10월을 보면은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올해 1분기는 좀 잠잠했고 2분기, 3분기는 가계대출 증가세와 여러 자산시장 효과로 큰 폭의 랠리가 있었다가 4분기 들어서는 상당히 잠잠해진 그런 양상입니다. 주식 지수로 말씀드리면은 개별 종목이 업다운은 있지만은 실거래 지수로 기표되는 게 가장 정확한데요. 현재는 실거래가 지수로 발표하는 9월치가 11월 15일에 나왔었고 그 발표에서 마이너스 0.01이라는 정말 미세한 하락을 했는데 그 미세한 하락이 올해 들어서는 실거래 지표로는 첫 하락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연간으로 보면은 월마다 다르긴 하지만 한 번도 내린 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거래가 위축이 된 와중에 초고가를 중심으로 올랐기 때문에 시총 대형주가 올라가면서 지수는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10월 들어서부터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신고가 비율이 서울 기준으로도 이제 15%대로 내렸고 그리고 서초나 이런 시세를 주도했던 지역에서도 신고가 비율이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래서 시총 대형주의 랠리가 조금 멈추면서 실거래 지수가 전체적으로 약세를 갔다가 9월부터는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고 10월은 어차피 12월 달에 나오겠지만은 10월 예고치는 마이너스 0.36으로 하락폭이 좀 더 확대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트리거가 뭔지 다 알지 않습니까? 8월 말 9월 초에 있었던 감독 당국의 은행대출 규제가 트리거였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역사상 어떻게 보면은 가장 명확한 은행대출 규제가 수요를 위축시키고 위축된 수요가 가격과 거래량을 위축시키는 가장 명확한 그런 흐름이 나오는 그런 기간인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는 조금씩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올라올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내려갈 때도 비슷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더 길게 시계열을 더 길게 보면은 한국 전체적으로 20년, 21년이 전반적인 과열 양상이었고 그리고 그때는 제도적으로도 똘똘한 한 채보다는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게 유리한 그런 국면이라는 판단하에 소위 지방 끝까지 가가지고 다주택을 취득하는 분들도 많았고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공시 1억 이하 주택을 취득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2년 이후부터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격 조정을 맞게 되었는데 서울시 기준으로 지수 레벨을 설명드리면은 21년 11월에 지수가 190까지 갔었다가 그게 140까지 내려왔고요. 현재는 170이기 때문에 지수는 고점 비 약 10%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상당한 회복을 했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낙폭도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은 10%에서 15% 낙폭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큰 회복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 2년간을 비춰보면은 서울은 그래도 바닥에서 좀 크게 올랐는데 조정이 컸기 때문에 확실히 그렇게 좀 올랐던 것 같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요만한 회복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가령 인천이라든가 대구 같은 경우에도 아주 큰 폭이 20% 넘는 실거래 하락이 있었는데요. 이들 지역의 회복세는 서울만 하지 않고 대구 같은 경우 여전히 위축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낙폭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종합적으로 보면 지수가 하락 실거래하는 퍼센티지가 이제 많아지면서 뭐 요즘 분위기는 점점 더 약세로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좀 더 이런 장세가 길어진다면은 고가주택 위주로 조정폭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거래는 확실히 주택 가격이 랠리할 거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거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서울시 주택 거래가 월간 거의 9천 건 가까이 치솟았었고요. 그리고 9월 실거래는 3천 건으로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아마 10월, 11월에 좀 더 회복한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월 평균 4천 건 정도가 이제 노멀라이징 된 숫자입니다. 사실 이 숫자는 과거 대비하면은 21년 이전이랑 비교하면은 거래의 그 레벨이 내려왔습니다. 종전에는 서울의 연간 거래량이 약 10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월 8천 건 정도 됐었는데요. 아마 21년에 주택가격 랠리가 있고 나서부터는 높은 주택가격을 거래할 구매력이 없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수요가 위축이 되었고요. 그래서 월 평균 거래는 약 4천 건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활성화되면은 한 9천 건으로 갔다가 23년 1월 달처럼 뭐 위축으로 가면은 뭐 1,000건 밑으로도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값이 약 4천 건 정도 되고 연에 5만 건 정도 거래되는 것이 중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의 형식도 바뀌었는데요. 2022년 이전에는 주택 실거래에 있어서 갈아타기 거래가 20%밖에 안 됐습니다. 현재는 갈아타기 거래가 60%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반토막이 됐고요. 그러니까 과거와 똑같이 갈아타기 거래량의 그 숫자는 비슷하지만은 신규 주택 구매가 다 소거가 돼 버리다 보니까 갈아타기 거래의 비중이 종전 20%에서 60%가 된 거고 거래량은 8,000건에서 4,000건이 된 거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의 높은 주택 가격으로 무주택에서 1주택이 되시는 분들이 사실상 다 아웃됐다는 얘기고요. 그만큼의 거래량이 빠진다는 거기 때문에 평 거래 규모는 4,000건 정도가 유지가 될 거고 전반적인 거래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1주택 갈아타는 그런 수요가 가장 그냥 일반적인 실수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뭐 계속 쌓일까요? 이 네.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매물 쌓이는 것도 역시 갈아타기 위한 그 선호가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폭락한다, 급락한다 이런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니고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22년 이후부터는 주택 시장에서 내 집이 팔려야만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팔고 더 좋은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초저 출산이랑 맞물리면서 좀 더 심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사라지고 학령기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이 교육 여건이 좋은 곳으로 임차를 간다 하더라도 자기 집을 정리하고 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1주택 갈아타는 와중에 좀 더 학군지 위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매도 희망 물량건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아타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기보다는 퍼센티지가 늘어난 거고요. 건수로는 무주택에서 1주택이 되는 신규 유주택 취득자가 급감했다는 왜 그런 거죠? 집값이 비싸졌기 때문이죠. 집값이 비싸졌기 때문에 이들이 주택 구입할 구매 자금이 없어가지고 주택 시장으로 신규로 유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좀 특례 신생아론을 열어줬을 때, 특례 보금자리론을 열어줬을 때요. 그때는 무주택 가구 전체가 9억 이하 주택을 살 수가 있었고 소득 제한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광범위한 범용적인 프로그램이었고 그거를 써가지고 주택 구입을 좀 하셨는데 올해 돌아가는 정책금융 같은 경우에는 특례 신생아론이고 결혼한 사람이 출산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모수 자체가 전자는 800만 무주택이고 후자는 40만 출산 가구다 보니까 모수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거든요. 그래서 23년 대비 24년은 확실히 이런 수준의 거래량 위축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11월에 둔촌주공 얘기가 나오면서 네. 또 11월 집값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규모 입주가 있을 때는 해당 지역의 임차 시세는 급변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 2019년에도 증명이 됐었던 사례이고 1994년에도 그런 게 증명이 됐었기 때문에 2025년 상반기에 임차 시세가 좀 하향 조정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 시세 하향 조정은 자연스럽게 장기적으로는 매매가가 임차료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일시적인 입주 물량 확대는 또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주거 서비스에 맞는 비용으로 시장화되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서는 좀 낙폭이 클 수도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해당 지역의 시장 임차료 수준으로 다시 회귀를 하고 그게 준공 2년 차부터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충격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냥 주택 공급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신축 대단지가 준공이 되는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구축보다는 임차료 레벨이 높아지기 때문에 새집이라는 특징으로 인해서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2년 후부터는 뭐 소위 두초주공 입주가 해당 지역 주택 시세 전체적으로는 2년 후부터는 플러스고요. 앞으로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보면 조금 마이너스로 작동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약간 요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작년이랑 올해 주택시장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상반기에는 가계대출이 열리면서 수요가 살아났고 살아난 수요에 의해서 거래량도 돌아서고 가격도 강세를 보였다가 하반기부터는 금융규제를 시작을 하고 대출이 위축이 되면서 수요가 높고 수요가 없어지다 보니까 거래시장 위축되고 매매가가 약세인 게 2년 연속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독특한 게 해당 단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해당 단지에서 예상되는 대출 증가만 8조 원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민영 은행들의 2개월치 대출 증가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부터 요 대출 증가를 염두에 두고 대출 위축이 조금 있었던 건데
내년 초에는 이게 열리게 되면서 은행들도 어쨌든 2025년이 되면은 캘린더가 바뀌었으니까 약 60조 원 정도 되는 대출 룸이 열리고 그거를 네. 잡아먹기 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출 영업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상반기는 둔촌주공 입주와 맞물려 가지고 대출이 확대가 되면서 수요가 구매력이 올라가고 올라간 구매력으로 주택을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좀 블랙홀이 있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9월부터 약세지만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뭐 7월부터 약세로 진입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어느 정도 대출을 다 소진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이 너무 시점을 재실 필요 없다 생각하고요. 그냥 자기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주택 가격이 급등급락하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사이클에 맞춰서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급등급락이 없다는 거는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높은 기대 수익률을 예상하셨다가는 실망하기 십상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집을 투자 대상이 아니라 지금은 말 그대로 장기 주거의 그 대상으로 바라보시고 접근해야 될 때인 것 같고요. 투자에 적합한 시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